이행관리원 전주원 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우선 독립법인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면서 이행관리원 업무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인적, 물적 역량입니다. 최근 3년간 부장을 포함해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변호사가 한 6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변호사 한 명당 연 평균 소송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 기준 253건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연간 한 50에서 60건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3년도 기준 총 7,056건의 소송 사건 중에 직접 소송이 1,519건밖에 없었고 5,537건 모두 외부 위탁 소송으로 집행됐었죠. 네, 맞습니다. 직접 소송률이 21.5%에 밖에 안 되는데 지역별로 화면을 봐주시면은 지역별로 소송 유형 집행률을 분석해 봤습니다. 수도권 가사 관할 법원 총 12곳 중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 또 일부 총 7개 관할만 이행원에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 외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은 전부 위탁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행관리원은 서비스 신청자의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서울시 및 수도권 일부 소속 변호사만 직접 소송에 임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탁 소송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지역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도 문제지만 직접 소송과 위탁 소송에 따른 양육비 이행률 결과값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30일 기준 양육비 이행률 평균이 43.5%인데 집행 유형에 따라 분석해 보니까 직접 소송의 양육비 이행률이 59.4%, 위탁 소송의 양육비 이행률이 27.6%, 거의 2.2배 높습니다. 이용자 만족도도 차이가 나는 게 또 문제입니다. 직접 소송 이용자 만족도는 83.1점, 그리고 위탁 소송 65.6점에 그쳤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위탁 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 한 건만 처리하고 그것으로 끝인데 반해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는 소송을 진행하고 각 이용자 맞춤형으로 어떤 소송이 가장 이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지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그 이후에 행정제재 조치나 이런 데로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행률이 높아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엔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이 아니라고 해서 양질의 국가 지원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없다면 이건 사실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네. 불공평한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지부가 설치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양육비 관리 이행원이 독립법인을 출범한 만큼 주요 권역별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분원 설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로 가겠습니다. 우리 차관님,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비준한 국가 맞죠, 저희? 예, 맞습니다. 비준한 국가로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아동복지법상에서는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림자 아이들이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 청소년은 불법 체류라는 신분으로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다음 주세요. 미등록 이주 아동의 체류권 실태 조사를 했더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안감이 있고 존재에 대한 부정을 받고 병원비 부담, 보험 개설 거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예. 국내 공교육을 받고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 청소년을 우리가 통계를 살펴봤더니 다음 주세요.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은 5,115건의 미등록 이주 아동 청소년 중에 거의 반도 안 되는 절반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교육을 못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 부처 협력 그리고 이런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과 청소년, 미등록 아동과 청소년에게 어떤 대책이랑 예, 차관님 그 말씀 질의 답변할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공교육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은 입학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 예. 체류 관련 사항 때문에 신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잘 관계부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마련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그런 실태를 교육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복지에도 문제가 있는지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임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관님, 예. 존경하는 장철민 의원님이 아까 오전 질의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질의를 하셨어요. 예, 예. 근데 저는 가정 밖 청소년 아이들의 실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쉼터 및 자립 지원관을 이용하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을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료화면 보시면 가족과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족의 폭력이 50%가량에 이릅니다. 이래서 아이들은 나옵니다. 그러면 폭력이 어느 정도 자주 벌어졌는지를 보면 심하게 맞거나 신체적 위협을 느껴서 집을 나왔다는 아이들이 72%고요. 욕이나 저주의 말을 들은 경우가 73%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들은 살기 위해서 집을 나왔다라는 게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가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고 그 와중에도 가정 밖으로 나와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자료나 통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것들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통계를 갖기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면 입소를 희망하는 그러니까 센터에 쉼터에 입소를 희망하는 아이들한테는 언제든지 이 공간이 열려져 있고 그들이 쉴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청소년 통계상요 전체 청소년은 약 390만 명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약 10만 5천 명가량 2.7%가 가출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경찰청의 가출과 실종으로 신고 접수된 청소년들의 비율은 27,865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아까 질의 응답 중에 약 17만 명이 됩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럼 이 중간에 비어있는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얘네들은 어디가 있지? 가출 청소년들이 쉼터에 입소한 비율은 5.5%에 불과합니다. 전체 23년 기준으로요. 임시 쉼터를 포함하면 쉼터가 전체 138개인데요. 거기에 입소해 있는 아이들은 5,827명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에 5.5%에 불과한 아이들만이 이 쉼터를 이용했다는 말이 됩니다. 잠깐 자료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소리가 안 나오나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술 먹으면 좀 선을 넘을 정도로 심했어요. 술병으로도 맞아본 적도 있고요. 그냥 가둬놓고 맞은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살고 싶어서 나왔는데 쉼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내 위치를 알려야 한대요. 고민 끝에 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어요. 그랬더니 아동학대에 대한 거를 이 아이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가 무혐의가 결정이 나면서 부모한테 내 위치가 알려졌고 부모가 저를 강제로 끌고 원가정으로 데려갔어요. 가출하자마자 단기 쉼터에 갔는데 부모님한테 전화하라고 해요. 그래서 쉼터는 절대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돌아다녔죠. 계속. 저는 이 여가부의 지침으로 마련된 이 규정이 아이들이 쉼터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침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쉼터 입소 시 보호자에게 무조건 연락해야 함.
청소년이 끝까지 보호자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연락이 불가한 경우 청소년은 쉼터 24시간 머무를 수 있음. 아니 그러면 어디로 가란 소리예요? 24시간밖에 안 돼요. 위기 여성들이 연락하는 1366에서는 성인의 경우 7일간 보호를 하고요. 미국에서는 21일간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집 밖을 나온 청소년들한테 24시간 안에 네가 집으로 돌아갈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규정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예외 규정 이렇게 보호자한테 연락을 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예외 규정 72시간입니다. 72시간이, 예, 72시간인데 예. 만약에 72시간이라 하더라도 지금 아이들한테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너무나 이게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 바꾸셔야 하고요. 너무 허술한 지침을 가지고 오히려 아이들을 거리 밖으로 내모는 여가부의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 이게 그 상위권 민법에 뭐 이런 뭐 친권 보호 관련 규정 때문에 좀 현장의 지침 활용을 좀 하는 그런 것들이 내려가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종사자들하고 또 간담회를 했고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지침 반영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 조속하게 개정하시고요. 예, 아이들의 일시 보호 기간을 늘리셔야 하고요. 개정된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저희 의원실로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예, 의견 수렴한 거 정리해서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에 있는 청소년들 문제가 심각한데 그 보니까 여가부에서 규정이나 지침 가지고 있는 게 민법하고 이렇게 상치되는 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나요? 바꾸면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지난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오고 있죠. 예. 예. 그 국회에서 제기됐었는데 예. 법사위에서 또 이 부분에 이견이 있으셔서 이제 네. 그 개정이 못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 보호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예. 최대로 좀 의견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장철민 의원은 질의해 주시는데 아까 3분 쓰셨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붙여서 다 하시지 말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세요. 예, 2분 남아서 좀 부족하시겠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장철민입니다. 아니, 장관님, 잠시만요. 5분 드리면 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5분 먼저 드리고, 알겠습니다. 네. 네. 예? 네. 질의해도 되겠죠? 예, 이제 시작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 차관님 가족 친화 기업 인증하시잖아요. 예. 여가부에서 그 올해 보니까 인증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저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1월에요. 예. 원래 1년에 한 번 하세요? 그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원래 뭐 이제 위원회 횟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이제 기존의 가족 친화 기업들이 인증받은 기업들의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자료 받아 보니 지난 2년간 이 뭐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같은 관련된 법률 위반 건수가 1,825건, 기소된 건도 거의 192건 등등 해서 과태료 처분 등등 받은 게 좀 꽤 이제 강한 것도 한 232건 정도 되고, 이 인증에서 가족 친화 기업 인증에서 요구하는 최소 법령을 위반한 건도 실제로 30건이 넘어서 사실 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열리고 인증도 하지만 실제로 기인증 받은 기업들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져야 실제로 이 인증 제도가 뭔가 좀 신뢰를 받으면서 여기에 주는 혜택 같은 것들도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않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적절한가요? 이거 자주 안 하시니까 고용노동부의 협조도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하시더라고요. 이제 작년 9월에 한 번 자료 요청을 고용노동부로 하시고 국감 직전인 이번 달
여가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또 자료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게으르게 제도 운영을 하시면 사실은 이 제도 운영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가부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제도 운영을 좀 개선해 나갈지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짧은 시간이지만 다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오늘 아까 우리 성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성교육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차관님 아십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 기관은 성교육 의무 교육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무 시간을 아마 의무 시간 15시간이 있어요. 재량 15시간 있는데 그냥 이제 일종의 기본 틀이 없다 보니까 아까 뭐 기준 같은 거 얘기도 하셨지만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다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이거 목적도 불명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뭐 교육단체들이 조사한 거 보면 90% 현장 이 선생님들이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근데 이 성교육 자체는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 학부모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교육 하시죠? 그렇게 사교육하십니다. 얘기를 제가 사교육하다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공교육이 망가져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사교육 심지어 되게 비싸요. 꽤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되게 중요한 일이니까 이게 우리 아이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로 건강한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성장하는 게 워낙 중요한 일이라서 부모들이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의 정부와 우리의 공적 영역이 놀기 때문에, 뭘 안 하기 때문에, 뭔가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저도 이런 문제 인식이 있어서 그 성폭력 그 예방 의무 교육을 할 때 좀 더 많은 가이드라든가 지침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사실 학교 성폭력 표준안 같은, 성교육 표준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이거 한번 만들었다가 하도 내용이 희한한 게 많았었어가지고 그 얘기를 여기 다시 하진 않겠지만 큰 논란이 돼서 이제 잘 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교육부하고 여가부하고 논의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실 잘 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냥 손을 놔버렸는데, 저는 분명히 이 성교육 표준안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갈등 요인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논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논란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듯이 우리 사회가 공동의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런 표준안을 만들고 어떤 기본적인 공동체의 생각들을 모아나가려는 노력들이 실제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성적 자기 결정권이든 성폭력 피해든 그 모든 관련된 논의들을 함께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결론이 오늘 날지 내일 날지 1년 후에 날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포기하는 거는 정말로 무책임한 일인데 지금 사실 포기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언제까지 결론 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성폭력 표준 요령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 과정의 소중, 그 논란 자체의 필요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재인식하시고 큰 의지와 노력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 방지법